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집은 요즘 매일같이 시끄러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제일 순하기로 소문난 남편이 화를 뻥 하고 터뜨린 바람에 한 번 이혼하신 저희 아주버님께서 또 이혼을 한 해 만에 장사를 접내 만에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벌써 결혼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어디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번 내는 법이 없어가지고 참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어디 가서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누가 등쳐먹기 딱 좋겠다. 나도 식구라고 같이 살곤 있지만 저거 나중에 제 집 식구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 사이의 의리도 꽤나 돈독해졌으니까 영 잃는 것만 있었던 싸움은 아니었다 싶다니까요. 하여튼 오늘은 저랑 10년 동안 의리 지키면서 살고 있는 김동식 씨한테 자기 일에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 일에 벌컥 나서서 화를 내준 게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게 돈 밝히면서 미운 짓은 골라서 하더니 꼬숩게 당한 저희 손윗동서 형님 얘기도 한번 풀어볼까 해서요. 요즘 뉴스 좀 보려고 TV 켜면 어찌나 속 답답한 일이 많은지 저도 TV 틀어놓고 한 10분 지나고 나면 아유 그냥 말자 말어 하고 뚝 꺼버리기 일쑤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답답하게 사는데 속 뻥 뚫리는 시원한 얘기 하나 듣고 가시라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린 시절도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도 속 뻥 뚫리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눈만 뜨면 짠내가 확 밀려오는 바닷가요. 여름만 되면 해수욕한다고 관광객들이 한 다스씩 오는데 그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바다만 보고 있는데 저게 뭐가 신기하다고 저렇게 휴가까지 쓰고 와서 구경을 할까 하고요. 지역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동해 쪽에서 나고 자랐어요. 뭐 바다 살면 다 뱃일 하냐? 그것도 편견이다 하는데 머쓱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뱃일을 하셨고요. 저도 뭐 자연스럽게 바다일과 친하게 지냈었죠. 부모님도 배 타시는 분,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다 한 다리 건너 다 배 타는 사람들, 바다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크면 그런 거 하지 않을까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나도 서울에 올라가서 TV 틀면 나오는 그런 멋들어진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결국엔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이 일을 해야겠다 하는 목표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 일이 뭐 장래의 희망이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칼 잡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용돈 번다고 동네 횟집 나가서 서빙 일 좀 도왔던 정도였는데 우연히 너 주방 일 좀 한번 배워볼래 하는 얘기에 고개 끄덕이게 됐고요. 그렇게 얼렁뚱땅 요리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 손에 평생 물 묻히는 일은 하게 만들기 싫다면서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저녁에 먹을 생선 손질도 안 시키던 부모님이셨는데 제가 알바하다가 이렇게 홀라당 남의 집 생선 비늘 벗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황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천직이란 말이 진짜 있긴 있나 봐요. 저한텐 그 요리라는 것이 정말 천직이었구나 싶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하기 싫었었고요. 체육 시간에 남들 피구공 던지면서 신나게 놀 때도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양호실 가서 누워 있었고 대체 난 좋아하는 게 뭔가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방에만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었죠. 거기다 횟집이잖아요. 하루 종일 물에다 손 담그고 있으니까 1년 365일 습진을 달고 사는 건 물론이고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사시미 칼에 손 베어서 한밤중에 응급실 실려가서 손 꿰매고 너 이거 당장 때려치워라. 아니다 나 이거 할 거다. 부모님이랑 죽자사자 싸운 적도 있었고요. 끝이 별로 안 좋긴 했어도 그 가게에서 요리 배운 거 하나만으로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아니었으면 제 적성도 못 찾았을 거고 요리의 요자도 못 배웠을 테니까요.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해서 회 뜨는 거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참 많이도 배웠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퇴근하고 시간 쪼개서 학원도 다니고 일식 자격증도 따고 했어요. 그 덕에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전에 일하던 데보단 조금 더 큰 횟집에서 꽤나 젊은 나이에 실장급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실장님, 이거 말씀하신 운이요. 이거 힘들게 들어온 거예요. 서울에서 다 빼간 거 내가 안 된다고 여기 줘야 한다고 신경 썼다니까요. 이거 빼먹었다 뭐 잔소리 들으려고. 감사해요. 오늘 사장님은 같이 안 오셨나 봐요. 이거 초밥한 건데 밥이 조금 안 예뻐서 가져가서 점심에 드시라고요.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남편과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이예요. 서로한테서 나는 비린내를 한 번에 딱 알아차렸다고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사실 남편보다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먼저 알고 지낸 사이였죠. 시댁도 수산 일을 했거든요. 동해 쪽에서 경매를 받아서 주로 서울 고급 식당으로 납품을 하는 거요. 저희도 성게알 같은 고급 식재료는 워낙 신선하고 해서 시댁을 통해서 납품을 받는 거래처였죠. 남편은 그 당시에 시아버님 하시던 일 물려받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 배우고 있었던 때였고, 아버님 닮아 성실하고 얼굴도 자주 보고 하니까 친해져서 서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면서 그렇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닿은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평생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강원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거의 반강제긴 했어요. 뭐 시집 갔다고 이사 가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식당이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됐거든요. 갑작스럽게 백수 신세가 되어 당혹스럽긴 했지만 슬슬 주말 부부 생활도 정리하려고 했었고 언제까지 남 밑에서만 일을 할 수도 없는 거니 남편 일을 도우면서 제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게가 망해서 잘렸다고 생각하기보단 여태까지 쉬는 날 없이 일만 했으니 신혼생활도 즐기고 새로운 일 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나 보다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짐 싸들고 남편 따라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강원도에 있어서 그렇게 오고 나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시아버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챙겨주셔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촌티 안 내고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버님은 어쩌다가 이혼하신 거야? 저렇게 성격도 좋으시고 어디 하나 모자라는 게 없으신데. 나이도 아직 젊고 애도 그쪽에서 데려갔다며.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는지 좀 알아볼까? 좀 더 나이 먹으면 그땐 재혼하고 싶어도 못해. 얼른 가야지. 저희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아쉬운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 속도 위반으로 너무 일찌감치 결혼을 하고 나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거나 하실 분은 아닌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내 집 식구 같아 보인다고 유독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나대지 말고 그냥 아주버님 평생 혼자 사시게 내버려 뒀어야 하는 건가 하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저만 예뻐해 주시는 가족들 사이에서 시집살이의 시자도 모르고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아주버님 재혼하시고 새롭게 손윗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전부 끝장나 버렸거든요.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실 때 남편과 전 한참 일 때문에 바쁠 시기였어요. 제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원대한 꿈은 둘째치고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손을 보태지 않고선 도저히 일이 안 굴러갈 정도였거든요. 저희 남편이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런 덕을 본다고 전부 다 제 공이고 제 덕이라고 고마워했고요. 저희 형님이요. 아예 모르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남편 따라서 일 도우면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갔었던 강남의 고급 일식집 사장님이었거든요. 원래 한 식구 되어보기 전까진 모른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쟁쟁한 강남 식당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살아남으려면 보통 깡이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솜씨도 좋고 장사 수완도 꽤나 좋은가 보다. 나중에 나도 내 가게 차리기 전에 어떻게 혼자서 이 큰 가게를 다 하셨는지 이것저것 많이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 거기 강남에 일식? 말도 마, 유명하잖아. 이쪽 일 하는 사람 중에 그 사장님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혼한 지는 한 6, 7년 됐을걸? 인상만 딱 봐도 알잖아. 강남에서 그 정도 가게 하려면 돈독이 얼마나 올라야겠냐고. 보통 도끼로 거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지. 원래도 남편이랑 같이 장사하다가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남편 팽 해버리고 뭐 변호사비를 엄청 써가지고 가게도 자기가 가지고 온 거라던데. 하여튼 이것도 소문일 뿐이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도끼가 있는 여자다. 그런 말이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한 지도 꽤 됐고 뭐 좋게 이혼을 한 것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잘된 집들 보면 그런 소문 도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장님한테 그런 소문이 들든지 말든지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남 잘 되는 꼴 그냥 지켜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또 사람 인연이 그렇게 돼요? 아주버님께서 재혼할 여자가 있다고 너희도 얼굴을 아는 사람일지 모르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저희 바닥에서 소문의 중심에 있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 같은 강남 일식집 사장님이 바로 제 형님이 될 사람이라고 떡하니 나타났으니 저랑 남편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형님은 인연이 또 이렇게 된다고 반가워했는데 남편이랑 전 눈빛만 주고받고요. 정말 괜찮을까? 아니 그때 왜 거래처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 있잖아. 영 찝찝해서 그렇지. 아주버님 성격도 워낙 순둥순둥하시니까. 형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뭐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데서 사람들 소문 오르내리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부도 바깥에서 소문만 가지고는 뭔 소리를 못하겠어. 그래도 형님이 좋다고 하시고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까 우리까지 너무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말자고. 우리랑 같이 살 것도 아니잖아. 남편 말에 틀린 소리 하나 없죠 뭐. 결과적으로 저희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토달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소개받아서 만난 인연이 저희랑 안면도 트고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면 어쩜 이건 하늘이 점주해 주신 운명일지 모른다. 두 분 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시고 두 번째 결혼에서 제대로 된 짝을 만나라고 또 인연이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워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손윗동서를 맞이했습니다. 형제고 남매고 하나 없이 외동으로 자랐었던 저니까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어도 형님이랑 언니 동생 지간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도 가게 차리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다는데 그런 노하우도 옆에서 좀 많이 보고 배워야겠다. 그런 시건방진 생각을 했었던 거죠. 방금 얘기 들으면서 코웃음 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손윗동서랑 언니 동생 지간으로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대가리 꽃밭 같은 생각을 대체 누가 하냐면서요. 예, 결혼이 처음이라 제가 그런 해맑은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다니까요.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원래 몸도 좋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을 보내내 가족들끼리 갈등이 꽤 심했었는데 자식들이 병상 앞에 두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꼴보기 싫으셨던 건지 결국 투병 생활을 길게 하시지도 않고 돌아가셨지만요. 형님과 살갑게 지내보려는 제 다짐도 이때쯤 해서 물거품이 됐던 것 같아요. 형님, 내일부터 형님이 간병하시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병원에 몇 시쯤 오실 거예요? 저도 내일은 일이 있어서 형님 오시는 시간 맞춰서 나가보려고요. 어머, 동서, 그게 내일이었어? 내가 깜빡했네. 이거 어쩌지? 가게에 단체 손님이 오시기로 한 걸 내가 깜빡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동서가 하루만 더 병원에 있어주면 안 될까?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알잖아. 우리 가게 지금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거. 우리 좋자고 이래? 우리 가게가 잘 돼야 서방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여태 동서가 잘 봤었잖아. 그러지 말고 하루만 좀 더 봐주지 그래. 내가 서방님한테도 연락은 좀 해둘게.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얼마나 빈정상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같은 며느리인데 은근히 자기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고 너는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지 않냐 선 긋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제가 진짜 집에서 남편이 벌어주는 돈 가지고 놀고 먹고 했으면 이렇게 억울해하지도 않죠. 나름대로 남편 일 열심히 도와가면서 가게 오픈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핑계도 어찌나 다양한지요. 단체 손님이 온다고 한 것을 깜빡했다. 사장이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서 그런다. 아버님 간병을 은근슬쩍 저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저도 사정 봐가면서 제가 대신 해드리긴 했었다만 아버님 병상에 누워 계실 동안 병원에서 형님 얼굴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애초에 그냥 나눠서 뭘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짜증을 내니까 남편도 아주버님에게 연락해서 한 소리 한 것 같더라고요. 형은 아버지 자식 아니냐고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인지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냐면서 재수 씨한테 전해달라고 간병비라고 돈이라도 조금 챙겨주시더라고요. 돈 받아서 입 다문 게 아니라 그래도 집에 내놓고 알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그거 가지고 괜히 일 더 크게 만들고 화를 내진 않았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를 때도 그래요. 솔직히 장남인 아주버님과 형님이 더 나서서 뭘 해도 남편보다 저보다 조금은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버님은 그렇다 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도 식구들 중에 누가 있네 없네 확인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손님 맞이를 하고 음식 나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으니까 장례식장에 형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남편 붙들고 형님 봤냐? 어디 잠깐 자리 비우신 거냐 하니까 아직 안 오신 것 같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아버님 장례식장까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기가 막혀 하는데 그제서야 저쪽에서 상복 입고 아이고 미안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자기가 얼마나 바빴는데 가게 사람들한테 맡기고 뭐 웃돈까지 줘가면서 겨우 빠져나왔다 오만 생색을 내면서 오는데요. 솔직히 남의 식구도 이렇게 안 하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재혼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눈치 보고 있는 남편이나 아주버님 꼴도 보기 싫었던 건 매 한 가지고요. 사람들이 저희 형님 두고 돈 욕심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라고 결국에 그 돈 욕심 때문에 첫 번째 결혼도 망한 거라고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내 식구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 두고 속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감싸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예 생판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버님 장례 무사히 다 마치고 나서 형님께서 가족들 모두 가게로 불러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병가노며 장례며 일 많이 못 도와준 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대접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영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속으로 씹어댄 게 조금은 미안해지려고 하는 찰나였는데요. 저희끼리 밥 맛있게 먹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형님이 던진 아버님 유산 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제 입에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은 저녁 그대로 다 개워내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아, 괜히 부른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하려고 그랬었던 거구나 하고요. 어쩜 사람이 그러나 싶어요. 아버님 보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님 유산 말이야. 아무래도 서방님네 쪽으로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라니요. 아주버님도 그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당신 뭘 몰라가지고 그래. 가만히 좀 있어봐. 동서,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 유산이라는 게 그렇거든. 이 사람이 장남이잖아. 나중에 제사도 다 이 사람이 챙길 거고, 장남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님이 난 공평하게 잘 분배해 주셨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하고 계신 일 그대로 서방님한테 내주신 것도 그렇고 둘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었는지 조금 더 챙겨주신 것 같더라고. 자식들끼리 아버님 유산 가지고 얼굴 붉히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우리끼리 깔끔하게 다시 나누는 게 어떻냐 그거지.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이미 다 이렇게 하자 하고 나눠주신 거고 아주버님도 다 동의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걸 형님이 왜 이러쿵저러쿵 하시면서 뒤집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저도 이렇게 밥 얻어먹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솔직히 서운한 거 많아요. 장남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아버님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하실 때 뭐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셨는데요. 이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 일하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저희가 다 했어요.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가족끼리 그렇게 돈 밝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그렇네. 우리가 뭐 얼마나 안 했다고? 이 사람한테 간병비까지 받아갔었다면서 뭘 얼마나 챙기려고 그러는 거야?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도 손이 사람한테 대들고 그런 사람 아닌데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남편도 그만하면 됐다고 그만하라고 저를 말리고요. 간병비요? 진짜 간병비 받자고 죽자고 달려들었으면 그것보다 배로는 더 받았죠. 자식돌이 안 한 건 아주버님이 먼저였고 그거 미안해서 자기가 챙겨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나는 돈 냈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장례식 때 일 때문에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빠서 핑계대서 늦지막히 와놓고 이거 밥꼴랑 챙겨주는 걸로 입 씻고 우리는 자식돌이 다 했다 하고 유산 더 내놔라 이 소리 하려고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해서 남편 손잡고 이런 소리 하실 거면 밥 얻어 먹지 말 걸 그랬다고 하고 자리 박차고 일어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 가지고 형님하고 엮이는 일 없어야겠다 생각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또 저희 속을 냅다 뒤집은 형님 대신해서 아주버님이 와가지고는 저 사람이 이제 막 우리 집 식구가 돼서 속사정도 모르고 너무 보여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정작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저희 찾아와가지고 제 손 붙들면서 이번엔 결혼 생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또 사람한테 결혼 실패했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자기가 하자 있는 놈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당할 것 같다면서 어깨 축 늘어뜨리는데 거기에 또 모진 소리가 안 나가는 거죠. 저도 참 답답하죠. 아버님 유산 문제는 남편과 아주머님 둘이서 해결할 테니까 전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괜찮다고 이미 아버님께서 그렇게 정리 다 해주고 가신 걸 남은 가족들이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쯤 되니까 저한테 미운 건 이제 형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한 집 식구가 됐는데 그냥 서로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저렇게 인격적으로 괜찮은 아주버님과 결혼했는데도 왜 혼자서 저렇게 이기적으로 굴까. 진짜 열받더라고요. 다른 집이라면 그렇게 짜증나게 구는 시댁 식구 있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솔직히 시댁 식구라고 해봤자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요. 그런데 저흰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좋으나 싫으나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사이다 보니 형님이 그렇게 짜증나는 짓을 했다고 내가 꼴 보기 싫다고 그냥 마음 편히 쌩까고 지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형님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해서 더 미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라 계속 미운 짓을 하니까 밉게만 보이는 건지 왜 그런진 몰라도요.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형님이랑 저랑 부딪힐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말하면 항상 그 중간에는 남편이 끼어 있었죠. 형님이 그냥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제 기분만 상하게 하는 거면 저도 내가 참고 말자 좀 더럽긴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 사이에 남편이 끼어 있으면 남편 무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걸 그냥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부부간의 의리? 뭐 그런 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가 봐요. 한동안 남편의 일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뭐 남편 일만 어려웠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도 아버님 때부터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워낙 성실하니까 꾸준히 거래해왔던 거래처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힘든 시기에 겨우 문 안 닫고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거죠. 오히려 어떤 사장님들께선 이런 시기에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며 가게에서 쓰는 재료들을 주문하시면서 단가보다 조금 더 돈을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아버님 때부터 여기 재료 아니었으면 우리도 진작에 장사 접었어야 했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여기 망하면 우리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도 망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서 장사하고 하자고, 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매번 매출에 전전긍긍하는 장사 같은 거, 그런 거 간두고 달마다 꼬박꼬박 월급 받는 회사 들어가자. 뭐 회사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도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말 하면서도 남편이랑 이 장사 못 놓는 게 다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서거든요. 저희도 감사하니까 외식할 일 있으면 하루 종일 비린내 맡으면서 일하는데도 납품하는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뭐 매출에 기스도 안 나는 돈이긴 하지만 한 그릇이라도 가서 팔아드리자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더 사 먹고요. 생판 모르는 남도 그렇게 상부상조하면서 버티던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면 강남에서 고급 일식집을 하시는 우리 형님과는 그 시기에 어떻게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서 지냈나 궁금하시죠? 아니요. 제가 이때 아주 형님에 대한 오만정이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도 서로 돕고 사는 시절이었는데 하물며 가족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생겼냐고요? 남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판에서도 가족들끼리는 더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얼굴 아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제 형님 보면서 그랬어요. 저도 좀 그러긴 했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형님 얼굴 보기가 좀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쪽 가게에 납품하러 갈 일 있으면 남편 혼자 보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 두어 달간 그 가게엔 남편 혼자 나가가지고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남편도 괜히 제가 알아봤자 일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아니까 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께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필요한 식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것 좀 배달해 줄 수 있냐고요. 마침 재료는 여유가 있긴 했는데 동선이 저를 어디다가 내려주고 혼자 가기도 애매한 동선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같이 갈 거냐고. 전화는 제가 받았는데 여기서 저 어디 내려주고 남편 혼자 덜렁 보내는 거 그것도 되게 우습잖아요. 일부러 제가 형님 마주치기 싫어서 피 한 티 팍팍 나고요. 뭐 별일이야 있겠냐 하면서 됐다고 내가 형님한테 지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럴 필요 있냐고 그냥 가자고 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꼴 볼 거면 차라리 같이 안 올 걸 그랬죠 뭐. 아니야 아무리 급하게 주문한 거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 선도가 떨어지잖아요. 다른 가게에서 주문했을 때 이런 재료면 나 돈도 안 주고 그냥 다시 돌려보냈는데 식구기도 하고 지금 워낙 급하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긴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이건 좀 그렇잖아요. 제값 다 주는 건 그렇고 서방님 얼굴 봐서 제가 여기서 딱 70%만 쳐줄게요. 그럼 서로 불만 없이 그냥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아니 형수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자꾸 재료 가격을 이렇게 후려치시면 어떡합니까? 급하게 공수해온 재료면 저희도 배달비니 뭐니 해서 원래 이것저것 더 받는데 형수님 가게니까 다 떼고 그냥 원래 납품하던 금액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선도가 어쩌니 뭐 흠집이 어쩌니 하면서 가격 깎으시면 저흰 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서로 다 같이 예민한 시기인데 형수님도 좀 도와주셔야죠. 정산만 하고 금방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을 차에서 기다리는데 하도 안 나오길래 가게 들어가서 보니까 형님과 신랑이라고 있더라고요. 별 일도 아니겠거니 하고 들어보는데 형님이 하는 소리들이 너무 기막힌 겁니다.
저희가 어디 가게 납품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재료 안 좋다고 최근 몇 년간 클레임이 들어온 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뻔히 재료만 봐도 다 알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가격을 후려치고 있다니요. 거기다 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도가 뭐 어떻다고요? 여보, 뭐하러 여기서 그런 걸로 신랑이라고 있어. 형님 됐어요. 선도가 문제 있으면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디다가 납품하면서 신선도 가지고 트집 잡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형님네 가게에서 대체 얼마나 싱싱한 것들을 가져다 쓰셔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기준에도 안 맞는 놈들 70%돈 받아가면서 저희도 팔고 싶지도 않고 형님도 싱싱하지도 않은 거 갖다 쓰실 필요 없잖아요. 여보, 뭐하고 서 있어? 아이스박스 도로 빼서 실어. 저도 거기서 확 짜증이 나서 그랬죠. 재료가 싱싱하지도 않다고 하는데 난 가격을 후려쳐서 받을 생각도 없고 형님도 안 싱싱한 거 굳이 가게에서 안 쓰고 싶으실 거 아니냐. 서로 그렇게 기분 상하지 말고 그냥 이거 안 팔고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고요. 제가 남편한테 뭐하고 멀뚱멀뚱 서 있냐고 아이스박스 도로 차에다 가져다 실으라고 하니까 저희 형님 그때서야 아니 뭘 또 그러냐고 그냥 제값 다 주겠다고 지금 와서 그거 재료 가져가면 저녁 장사 못한다고 하면서 놓고 가랍니다. 재료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떨어졌던 신선도가 올라가기라도 한 모양이죠. 기가 막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형님이 뭐 여태 했던 게 장난이었다는 듯이 농담이었다는 듯이 어물쩡 또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동서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동서가 장사를 안 해봐서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야. 원래 같은 식구라도 제값 다 주고 장사하면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뭘 남겨 먹으라고? 이렇게 재료 가져왔을 때 흥정도 하고 그래야 다음에 이 가게 올 때 가져오는 재료 더 신경도 쓰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아내가 동서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일부러 저희 시험이라도 해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도 여기까지 납품 다닐 만큼 많이 다녀봤지만 어느 가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사장님 없었어요.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한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가 차고 화가 나서 으름장을 놓고 가게를 나왔어요. 흥정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떠보고 흥정을 했다는 게요. 진짜 마음 같아선 형님이고 나발이고 거래를 탁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굴뚝같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더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차려야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되갚아주고 싶은 게 많아도 정말 서럽지만 돈이 없어 참는다. 딱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도 있었고 하니까요. 자영업 어려워지니까 재료 수급하는 저희 매출도 거의 토막이 났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뭐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성공하고 싶으면 주식이 지하실에 있을 때 들어가라고요. 여기저기 폐업하는 곳도 많고 덕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입지 좋고 조건 괜찮은 가게들도 곧 가게를 내놓는다는 소문도 돌고 하니까 계속 미뤄오기만 했었던 가게 창업을 더 미루지 말고 이제는 빨리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 일을 돕기만 했었는데 매출을 보니까 남편 혼자 벌고 내가 옆에서 도와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다시 잠깐 미뤄뒀던 가게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기 시작했죠. 잘됐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 와서 잠깐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면 어때?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미안했던 것도 있고 월급은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줄 테니까 동서도 와가지고 가게에 어떻게 굴러가는지 옆에서 좀 보고 하면 아무래도 가게 오픈 준비하는데 도움되지 않겠어? 이게 아무런 경험 없이 가게 여는 거랑 또 일을 해보는 거랑 완전히 천지차이거든.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형님이 마침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가게 일손이 부족했는데 제가 나와서 가게 돌아가는 것도 좀 배우고 일도 돕고 하면 서로가 상부상조 아니겠냐고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내키진 않았죠. 첫째로는 우선 형님과 뭔가 일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고, 월급을 많이 준다는 형님의 말이 못 믿어온 것도 있었고요. 남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형님네 가게는 코로나로 조금은 수혜를 받고 있기도 했어요. 주변의 가게들이 몽땅 문을 닫으면서 문 안 닫고 버티고 있던 그 가게가 얼떨결에 잘 되게 됐거든요. 솔직히 고민되는 건 많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마냥 나쁘기만 한 제안은 아니었어서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당장 빠르게 가게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괜찮은 지름길이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조금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그럼 잘 부탁드린다고 형님 노하우 좀 많이 배워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어요. 분명히 처음엔 실장급으로 구한 거니까 적당히 일을 하고 한 일주일만 이렇게 바짝 힘들게 일을 하면 형님께서 중간 보조 요리사 한 명을 더 구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 형님이 약속을 더럽게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깜빡했던 거죠. 너무 바빠서 형님 보조 주방은 언제 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새도 없긴 했지만 감감무소식이길래 대체 언제 뽑으실 거냐고 하니까 구인구직 글을 올려놨는데 연락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리 보조라고 하더라고 야간이고 하면 시급이 꽤나 높아서 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 이렇게 연락이 안 온다고?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형님네 가게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일자리 구한다고 올라온 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 내밀면서 글 정말 올리신 거 맞냐고 뭐 올라온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제서야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올렸는데 뭘 잘못 올려서 지워졌나? 어쨌나 이러면서 모르쇠를 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엔 저한테 그냥 올렸다 말만 하고 그것도 안 올리신 게 뻔했어요.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선 상호명을 여기다가 쫙 밝히고 싶은데 그것도 저희 식구 가게라서 제 얼굴에 침 뱉기 될까봐 상호명까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한 접시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급 요리집인데 주방 위생도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들어와서 말도 안 되게 재활용하는 것들 싹 다 버리고 뭐하고 하는데 형님이 그걸 왜 버리냐고. 몇 번은 다시 쓸 수 있는 건데 동서돈으로 다 메꿀 거냐고 난리를 치는 걸 보고 학을 뗐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손님상에 나가서 먹고 탈이라도 나면 그땐 형님이 더 큰 돈 물어내셔야 한다. 그래도 자기가 여태까지 장사해보면서 이런 거 가지고 탈나서 잘못되는 손님 본 적 한 번도 없었다고. 뭐 비싼 술을 파는 가게니까 술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먹다 보면 싹 소독이 된답니다. 아무리 무식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여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길게 버티지 못하고 매번 도망가는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전 형님과 그렇게 길게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사람과 오래 같이 일을 했다간 어디 정신병이라도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하는 일에 얼마나 사사건건 다 참견을 하고 정작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선 신경을 쓰지 않아서 사람 속을 터지게 하는지요.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집에만 돌아오면 녹초가 됐죠. 제가 한창 일 배우겠다고 강원도에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동의 강도를 견디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일 배우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할 정도였죠. 일이나 배웠으면 다행이게요. 12시간 동안 주방에 처박혀 있는데 일 배울 새가 어디 있었겠어요. 한 달 일하고 나서 월급 받고 나면 나도 이렇게는 일 못하겠다고 뭐 단기 인력을 구하시던지 뭘 하시던지 빠르게 땜빵할 수 있는 사람 채우셔라. 난 못하겠다 얘기하고 원래도 관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말 기분 나쁘게 관두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동서, 오늘 월급날이지? 한 달 동안 수고 많았네. 세금이랑 뭐랑 다 떼고 내가 방금 통장으로 월급 송금해 줬으니까 확인 한번 해봐.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던지 그래도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좋게 잘 마무리를 하고 관둬야겠다 하고 뭐 얼마나 보내셨으려나 통장을 확인하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나눠서 보내셨나 아니면 앞에 뭐 숫자 하나가 빠진 건가 은행 어플까지 다시 들어가서 재차 확인을 했다니까요. 입금자 명엔 형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통장엔 겨우 80만 원이란 돈이 찍혀 있었거든요.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이에요. 거기다 매일 12시간씩 야간 일까지 한 저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제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돈 때문에 빈정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형님이 먼저 넉넉하게 월급 챙겨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이게 어딜 봐서 넉넉한 금액이냐 그랬죠. 형님, 하다못해 그냥 제가 일한 거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이 돈 안 나와요. 저 이제 형님한테 더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하다 돈 아낄 데가 없어서 저한테 주는 인건비가 아까우세요? 여기서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딱 제 시급만큼만 쳐서 보내세요. 야간 수당이며 주유 수당이며 그런 것들 다 보내세요. 어머, 동생 웃긴다 정말. 아니 일 배우겠다고 먼저 나서서 들어온 건 동서잖아. 교육비라는 것도 있는 거야 교육비. 그 돈 다 받아가면서 일은 어떻게 배우고 가게는 어떻게 차리려고 그랬어? 그리고 가족들끼리 뭘 그렇게 돈을 따져가면서 그래. 동선 저번부터 꼭 그러더라. 형님,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그동안 아주버님이 이혼할까봐 벌벌 떨길래 못 본 척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겨우 몇백 아끼려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상은 했었지만 여기서 백날 첫날 더 떠들어 제껴봐야 제 모자란 월급 더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핸드폰 챙겨 들고 형님한테 으름장을 놓고 가게 문을 부술듯이 닫고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온 절 보고 남편은 일 잘 다녀왔냐고 묻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통장을 내밀었죠. 네 마누라 하루에 12시간씩 혹사당하고 오늘 형님한테 월급이라고 꼴랑 80만 원 받았다고요. 그거 가지고 따지니까 가족끼리 돈 가지고 따지는 째째하고 속 좁은 사람 됐다고요. 제 말 들은 남편이 처음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저 결혼한 이후로 남편 욕하는 거 그때 처음 봤잖아요. 미친년 뭔년 하면서 당장이라도 형님네 가게에 불이라도 지를 기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그래도 자기 마누라 호구짓 당하는 거 가만 지켜보고 있을 등신은 아니구나 하고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내가 형님 동생이고 형님 결혼 또 실패할까봐 나랑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았는데 이건 아니죠. 하루에 12시간씩 손 부르트며 일한 사람한테 80만 원이요? 이제는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빌어도 소용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매번 사고는 형수님이 치고 사관 형님이 와서 하시는 것도 이제 끝이에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화를 내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장사는 결국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형님 아주 큰 사람을 잃었으니까 이제 장사는 접었다고 봐야겠죠. 제가 그동안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라곤 딱 하나 있었거든요. 아, 내가 가게 열면 저렇게 가게 더럽게 운영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요. 일단 구청에 전화해서 위생과에 신고부터 했어요. 반찬부터 그 밑에 까는 무순까지 재활용을 너무 많이 하고 식재료 보관하는 것도 위생이 엉망이니 나가서 단속부터 하셔라 하고요. 집 식구 신고하는 거 결정하는 거 저희라고 뭐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그거 먹고 언젠가 탈 한번 제대로 나겠다 싶었거든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제보라고 해두자고요. 전 그 정도만 해도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가 당한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하고 나니까 이번엔 남편이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전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하나 하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형님네 가게요. 땡땡 일식집에다가 이제 재료 넣어주지 말라고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아버님 때부터 납품 일을 했었으니까 근처에 재료 넣는 사장님들도 친분이 꽤나 있잖아요. 남편 전화에 사장님들이 다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겠죠. 더군다나 그 가게 가족이 하는 거 뻔히 아는데요. 남편이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사장님들도 그래 한번 당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다들 안 넣겠다고 담합을 하신 모양입니다. 남편까지 거래를 뚝 끊어버리니 제 아무리 솜씨 좋은 요리사라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겠어요. 그 집 장산 완전히 문 닫았다고 해야 맞겠죠. 서방님, 동서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봐. 아니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일이야? 혹시 다른 업체 사장님들한테 서방님이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 가게에 재료가 다 안 들어오고 난리 났어. 동서 월급 때문에 그래? 문 좀 열어봐봐. 나랑 얘기 좀 해. 아니라 다를까 딱 하루가 지나자마자 제가 일을 관두겠다는 얘기에도 의지력이 없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툭하면 이런 식으로 일을 관둔다고 해서 자기가 고생이 많네. 온갖 센 척을 하면서 귓등으로 안 듣던 형님이 재료 수급 안 해주겠다는 거래처 사장님들의 연락에 뭔가 쎄한 걸 느꼈는지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저희 남편이 그걸 받아줄 리가 있나요? 제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저희랑 같이 계속 거래할 생각을 하셨냐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형님이 저희 집으로 다급하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던 거죠. 꼬순내가 아주 사방에서 진동을 하던데요. 문을 열어주니까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진짜 누구 장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냐고 재료 없으면 진짜 문 닫아야 한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빌더라고요. 그 손을 저희 남편이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형수님, 그러게 진작에 사람 좀 귀한 줄 아셨어야죠. 내 장사만 중요하고 내 장사 굴리는 사람은 안 중요합니까? 그리고 장사하는 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형수님네 가게요. 식약청에서 조사 나갈 거라서요. 뭐 식재료 보관이며 조리도구며 다 엉망진창으로 보관하셔서 걸리면 폐업이 아니라 영업 정지 몇 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받으시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빌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게 가셔서 진짜 가게 문 닫을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담당 공무원이 가게로 출근하고도 남았을 텐데. 어차피 형수님이 저희 아내 그렇게 내쫓아가지고 가게 공무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형수님께 알려줄 직원이 없겠구나. 박장대소를 하는 남편의 얘기를 들은 형님은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뭐? 위생조사? 식약청? 비명을 지르고 꽁지가 빠져라 가게로 다시 내달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으라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줬고요. 이미 저렇게까지 복수를 했는데 제 마음에 더 이상 무슨 앙금이 남아있겠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막 갈았었던 형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느끼신 게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 형님 어떻게 됐냐고요? 진짜로 그날 공무원이 조사 나와가지고요.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게를 어지간히 더럽게도 운영했던 거죠. 그래도 뭐 남 탓할 수 있겠냐고요. 다 자기 책임인데. 영업정지 처분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결국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동안 똑같이 형님도 저희 남편 쫓아다니면서 일 시키고 대신에 저한테 월급을 떼어 먹은 게 있으니 남편 밑에서 일하는 동안은 형님도 월급을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돈 밝히던 형님이 일하면서 돈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매일 무거운 짐 나르면서 생고생하고 집에 가서 녹초가 되어 코까지 골면서 잠에 든다고 하시니까 이쯤 되면 제대로 혼내준 것 같아서 저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남편 덕에 앞으로도 살면서 억울할 일은 없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40대가 넘어가니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거기다가 결혼한 유부녀이기도 하다 보니 전 역할이 너무 많아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의 아내고 며느리인 동시에 부모님의 딸이었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그 많은 역할 중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정말 친구를 만난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지치네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내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 아들만 셋인 집에 장남에게 시집가서 졸지에 맏며느리가 됐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제가 잠시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자주 병원에 영업하러 오던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땐 남편네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 사장님의 아들인지도 몰랐고요.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집안이 꽤 어마어마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벌써 3대째 이어져 온 뼈대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유명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기계도 웬만하면 다 시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의료기기였고요. 더군다나 남편만 빼고 시동생 둘은 다 의사예요. 사실 남편과 가까워진 계기도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꿈이 의사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줄곧 전 의사가 아니면 다른 건 아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그 정도가 되질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대요. 시아버지께서 대대로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의사들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시아버지 입장에선 의사가 항상 갑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께선 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들 셋을 다 의대에 보내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들 셋 중에 저희 남편만 공부를 못해서 의대에 가지 못한 거죠. 전 그나마 고등학교 때 일찌감치 의대를 포기하고 간호대학을 갔지만 남편은 재수를 했어요. 나중에 둘째 시동생이 의대에 먼저 붙는 바람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은 포기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집안에서 남편의 입지가 어떨지 대충 예상되시죠? 장남이고 시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시아버지께서 남편보다 시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호 저 녀석이 의사는 못됐어도 그나마 간호사 며느리라도 데려왔으니 장하지 뭐. 의사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하긴 하셨지만 은연중에 의사 며느리를 바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간호사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같은 의료계 식구라나 뭐라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사실 간호사인 제 입장에 시댁 식구 중에 의사가 있다는 건 썩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병원 내에 제가 의사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댁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으니 만날 때마다 좀 불편하긴 했어요. 안 하려고 해도 병원 일을 많이 얘기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시동생들은 둘 다 페이닥터로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와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한 이후 벌어졌어요. 시동생 둘이 제가 결혼한 뒤 몇 년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둘 다 의사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둘째 동서는 저와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이였죠.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동서 둘이 다 의사라니요. 전 병원을 옮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시동생들의 결혼은 저에게만 고난이었지 시댁엔 경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의사 며느리를 둘이나 보신 거니까요. 시아버지인 동서들만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죠. 전 자연스레 관심받게 되어버렸고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너무 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느끼기에 시부모님께서 며느리들을 대하시는 게 너무 달랐거든요. 며느리가 셋이나 있지만 동서들은 가만 보면 무슨 대단한 손님 같았어요. 같은 며느리인데도 저와 여러 면에서 대우가 달랐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시댁에 모이기라도 하면 시아버지는 동서들을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요. 전 당연히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는데 동서들에겐 자꾸만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수술하고 온 애들을 뭐하러 불러? 저 귀한 손으로 주방에서 일이라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건 우리가 죄 짓는 거야. 아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만 유나는. 그래, 뭐 할 것도 없는데 너희들 들어가 쉬어라. 나랑 우리 큰며느리랑 하면 되지 뭐. 이게 은근히 서운해요. 며느리로서 시댁일을 돕는 거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맏며느리라 당연히 시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면 전 의사가 아니니까 저만 일을 하라는 건지 괜히 혼자 마음속으로 자꾸만 곱씹게 됐어요. 저도 의사였으면 동서들과 똑같이 대우해줬을까 싶기도 하고요. 더 짜증이 나는 건 동서들의 태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시댁 행사에 올까 말까 하면서 가끔 와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그렇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돕고 있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다 큰 성인들이 식사 준비나 뒷정리 정도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어머니와 음식 준비를 다 해놓으면 동서들은 앉아서 먹기 바빴어요. 식사가 끝나도 치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요. 상 차리는 건 나랑 남편이 했으니까 상 치우는 건 둘째랑 막내가 같이 좀 해. 그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전 대놓고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시동생들한테도 같이 주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고요. 여럿이서 하면 금방 끝날 일이라고요. 형님, 아버님이 병원 일에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식사 끝나면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자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는 바빠서 아버님 많이 뵙지도 못하는데 온 김에 얘기도 좀 나누고 해야죠. 설거지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후다닥 빨리 하고 과일 먹으면서 다 같이 담소 나누면 되지. 됐어. 저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내가 하면 된다. 다들 앉아서 쉬어. 제가 대놓고 말해도 동서들은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도 제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만 하시면서 동서들에겐 아예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 왜 동서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냐고 툴툴거렸죠. 시어머니는 저더러 혼자 일하게 해서 억울하냐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의사 며느리들은 불편하시대요. 시아버지가 하도 감싸서 뭘 시키기도 어렵고 본인들도 저렇게 앉아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는데 꼭 못돼 먹은 시어머니처럼 시키는 것도 싫다고요. 전 살갑고 말도 잘 통하니 저와 함께 있는 게 편하시답니다. 저도 다 알아요. 편하다는 건 시어머니도 제가 만만해서라는 걸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괜히 의사 동서들 틈에 껴서 시아버지에게 차별당하느니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되니까 서운한 정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1년에 4번 제사를 지내요. 명절에도 온 가족이 다 모여 크게 제사를 모십니다. 전 결혼하고 시댁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절대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사하기 딱 일주일 전에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옵니다. 며칠 몇 시부터 집안 여자들이 다 모여 음식 준비해서 제사를 모셔야 하니 그날은 꼭 시간을 빼놓으라고요. 전 대학병원에서 3교대를 하다 보니 시간 맞추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전 자는 시간도 포기하고 시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삿날 저희 시댁뿐 아니라 시아버지의 형제분들, 사촌의 육촌까지 모여서 다 함께 제사를 모시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날 밤부터 전이며 음식을 준비하는데 같은 자세로 앉아서 계속 음식을 하다 보면 큰 집 며느리, 작은 집 며느리 다들 불려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집안의 장남들은 계속해서 손님들을 맞이하죠. 누구 하나 일이 생겨 빠지는 날이면 어른들께서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래서 조상님 덕을 보겠냐면서요. 전 결혼한 지 한창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집안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진 시골에 살았었는데도 시골에서도 본 적 없는 분위기였죠.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제사를 지내고 집안에 행사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예외였습니다. 둘째 동서가 생기고 나서 전 당연히 동서도 오는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아예 부르질 않으셨더군요. 제사 때 시고모 할머니께서 이 집 둘째 며느리는 왜 안 왔냐고 묻는데도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수님은 얼마나 바쁜데요. 제사가 아무리 중해도 사람 살리는 일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전이나 붙이라고 어떻게 해요? 이 집은 큰 며느리도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왜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차별을 해? 큰 며느리도 병원 빠지고 왔으면 둘째 며느리도 와야지. 고모님도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간호사랑 의사랑은 엄연히 다르죠. 간호사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 몇백 명이야 있지만 교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순간 주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고요해지면서 다들 제 눈치를 보는데도 시아버지는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래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가 형제들 다 있는 데서 남편을 시동생들과 차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회사 일 얘기를 하면서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니 의대에 갈 턱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다 떠먹여주는데도 못 처먹냐 하는 소리까지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저도 동서들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겪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전 제가 다른 사람보다 깡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싫은 소리 많이 듣고 자라서 진작 면역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싫은 소리는 언제 들어도 그냥 싫은 거였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걸 친정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의사가 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콧방귀를 뀌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적의 의사는 무슨 의사? 그리고 병원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저분한지 아니? 세상 천재 좋은데 다 놔두고 왜 아픈 사람들이나 드나드는 병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난리야? 친정 엄마와 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에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린 시절엔 콤플렉스 덩어리였어요. 그게 바로 친정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전 원래 욕심도 많고 꿈을 크게 갖는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제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한참 꾸미는 것에 호기심이 많을 때 옷도 이것저것 입어보고 입술도 발라보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호박이 줄그면 수박되냐면서 전 아빠를 닮아 인물이 없으니 나중에 성형수술을 해서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나를 안 닮고 인물이라고는 없는 지 아빠를 닮았나 몰라. 암튼 나쁜 건 다 닮았다니까.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그게 할 소리야?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는데 엄마 혹시 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지금이라도 빨리 친엄마한테 보내줘. 전 가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닌 거 아닐까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게 매몰차게 굴었거든요. 내가 그랬으면 이혼할 때 너를 데리고 왔겠니? 이게 기껏 데리고 살아줬더니만 고마운 줄을 모르네. 내가 언제 엄마한테 나 데리고 나와달라고 한 적 있어? 나 원래 아빠랑 살고 싶었거든? 2년 이거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네가 네 아버지랑 살았으면 잘 살았을 것 같아. 네 아버지는 가정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저도 철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머리고 등이고 두드려 맞고는 했죠. 그러다 속이 상한 엄만 절 집에 혼자 두고 나가서 매일 술을 퍼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엄만 우울증에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거든요. 국민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유복하게 살았었어요. 정원이 있는 큰 집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죠. 전 멀쩡한 집을 두고 나와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전 그 집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재혼을 하셨죠. 새아버지는 작은 동네에서 혼자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서울로 대학을 올 때까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전 그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오로지 한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사는 지역이 달라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이며 가방,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셨고요. 그리고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전 엄마와 새아버지가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이젠 아버지와 살면 안 되냐고요. 그때 아버지의 곤란해하던 눈빛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듣기론 아버지에게도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라는 사람 원래 옛날부터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 지금도 여자가 한둘이 아닐걸?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엄마는 왜 아빠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인연은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게 누군데 맨날 지혜비 편만 들지 못돼 먹은 년. 친정엄만 이혼하고도 매일 제게 아버지 욕을 하셨습니다. 어떨 땐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해서 너무 외로웠다고 하셨죠. 전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좋아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버지 욕을 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매일 툭하면 신세 한탄하며 울고 짜는 엄마도 싫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어떻게든 엄마 품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 엄마와 새아버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새아버지는 엄마의 이상한 성격을 다 받아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전 그 집에 함께 있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이방인 같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에 가면 전 항상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아요. 막내 동서까지 들어오고 나선 더 심해졌죠. 동서 둘은 같은 의사라는 거 말고도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애들이요. 동서 둘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공주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계급이 나누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조건으로 사람을 나눠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무시했어요. 동서들은 자기들은 의사고 저와 남편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자꾸만 선을 긋고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규모가 있는 대회였는데 3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라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시부모님은 제 아들에게 너무 장하다고 용돈도 주셨어요. 역시 우리 집안 장손이네. 우리 장손도 작은 아빠들 따라서 의대 가면 되겠다. 아버지는 아들 둘 의사 만든 거로 부족해서 이젠 손주한테까지 그러세요? 시아버지께선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얘기니 저희 부부도 농담 삼아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를 동서들이 망치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의사는 뭐 아무나 가나요? 공부는 무조건 유전이에요. 어릴 때야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대충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고등학교 들어가 봐야 안다니까요. 맞아요. 공부는 무조건 유전이더라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닮았으면 의대는 힘들 텐데. 괜히 되지도 않는 거 어릴 때부터 헛바람 넣지 말고 자기 주제에 맞는 일 할 수 있게 일찌감치 밀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시동생들이 동서들에게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동서들에게 다들 한마디씩 했지만 동서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희희낙낙거렸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조카가 상을 받았다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기분 나쁜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 어떤 식으로 대했든 간에 제 자식한테까지 재수없게 구는 꼴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원래 자식은 다 부모 닮는 거지 뭐. 근데 막내 동서랑 막내 서방님은 둘 다 쌍꺼풀이 엄청 진한데 우리 귀여운 조카만 쌍꺼풀이 없네? 이상하다. 누굴 닮아서 이런 거지? 막내 동서 눈은 누가 봐도 성형수술을 한 눈이에요. 수술이 좀 잘못돼서 항상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부어있고 눈을 감으면 바늘선이 다 보이거든요. 전 일부러 그랬습니다.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요. 그랬더니만 막내 동서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꼴에 또 같은 편이라고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 편을 들었어요. 아직 갓난아기인데 쌍꺼풀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죠. 형님은 왜 아기 얼굴 가지고 그러세요? 누가 봐도 동서 판박이구만. 그래, 우리 공주님도 나중에 똑같이 수술해주면 되지 뭐. 둘째 동서가 편은 든다고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셔서 빨개진 막내 동서의 얼굴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수술 얘기에 시동생들까지 다들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대충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로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저를 걱정했어요. 동서 둘이 쿵짝이 맞아 편 먹고 괴롭히니 힘들지 않냐고요. 물론 기분이 좋진 않죠. 하지만 철없는 애들이 하는 장난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동서들한테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서들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쌍꺼풀 얘기한 게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끼리 저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글쎄 명절날 둘 다 작정하고 시댁에 안 왔어요. 제삿날 안 오는 거야 저도 이해합니다. 며느리한테 시댁 제사가 의무적인 것도 아닌데 오고 말고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명절은 달랐어요. 저희 시댁은 설 명절에 일이 무진장 많아요. 유부 선배님들이야 벌써 제사 규모만 보고도 아셨겠지만 명절날 시댁으로 식사 때마다 오시는 손님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두를 몇백 개씩 빚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거의 20가지 정도를 시어머니가 직접 다 하세요. 시집 온 첫 설날부터 전 몸살이 났었거든요. 그 전까지 3교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린 제가 명절 한 번에 몸살이 났으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이 큰일을 항상 혼자 해오셨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는 장남이라는 놈이 손님들 오시는데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서 술도 따르고 심부름도 해야지. 재수 씨들이 둘 다 안 와서 일이 너무 많아요. 올해 손님 맞이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세요. 전 우리 아내 또 아플까봐 걱정돼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 엄마 고생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만 지 마누라 고생시킬까봐 앞치마를 다 메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재수 씨랑 애들한테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하세요. 명색이 장가가고 시집 왔으면 명절날 어른들 뵈러 오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다들 콧배기도 안 보여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남편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네 동생들이랑 재수 씨들이 보통 사람들이랑 같냐? 큰일하는 사람이 집안일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그런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시아버지 말에 한마디 더 하려고 나서려는 남편을 제가 말렸습니다. 저희가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사실 저도 동서들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는 몰라도 의사 며느리들 눈치는 보시니까 동서들이 힘들다고 하면 시아버지도 좀 고집을 꺾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웬걸 고집이 꺾이기는커녕 동서들은 둘 다 아예 오질 않았습니다. 명절날 근무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물론 명절에도 대학병원은 열기는 해요. 당직 선생님들과 간호사들도 교대로 근무합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하루, 길어봐야 이틀이에요. 절대 명절 내내 근무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수들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3교대하는 간호사가 제일 바쁩니다. 저도 명절마다 병원에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시댁에 오는 날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동서들이 일부러 시댁에 오지 않은 거라는 확신이 들자 전 모든 게 다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두를 빚다가도 전을 부치다가도 명색이 며느리가 셋인데 왜 저만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의사만 아들 며느리고 우린 아무렇게나 부려 먹어도 되는 무술이냐고. 이런 식이면 나도 추석부턴 그냥 근무할 거야. 전 쌓인 화를 애꿎은 남편에게 풀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거짓말을 한 게 맞았어요.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둘째 동서도 명절엔 출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보다 더 화를 냈습니다. 엄연히 자기가 한 집안의 장남인데 기강을 너무 안 잡았다면서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대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당장 재수 씨들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요. 전 뭔가 일이 커지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서들이 저를 골탕 먹이겠다고 일부러 그런 거라면 본때를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재수 씨, 병원에 알아보니까 오늘 근무 없으시다던데요. 설마 명절 음식 하기 싫어서 근무한다고 거짓말하고 시댁에 안 온 거예요? 아니에요.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요.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더니만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려고 했죠. 막내 재수 씨는요? 분명히 병원에 출근하셨다더니만 옷은 골프웨어네요. 설마 골프 치다 왔어요?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치러 가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업무의 연속이라는 걸요. 저도 둘째 형님처럼 최연소 교수 자리 따내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죠. 동서들은 아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의사 며느리들이 뭘 하든 상관없는 눈치였지만 시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당신이 평생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걸 뻔히 다 아는 아들들까지 마누라들 등살에 못 이겨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는 게 서운하신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1년에 꼴랑 2번인 명절도 시댁에 오기 싫어서 가짜 깁스까지 사서 낀다더니만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르질 않구나. 다 꼴보기 싫으니까 명절이고 나발이고 너희 다 친정에 가버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실망하셨는지 하던 음식들도 다 내팽개치시더니 저희더러 다 친정으로 가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문을 3개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괜한 불똥이 남편에게 튀었습니다. 시아버진 명절날 사달이 난 게 다 남편 탓이라네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바쁜 의사 동생들 군기 잡는 것도 모자라서 의사 재수 씨들까지 불러서 손윗사람 노릇을 하는 거냐? 너 팔자 편하게 내 밑에서 일해봐서 다른 일은 아예 몰라서 그래. 병원 일이 어디 쉬운 줄 알아? 힘들게 일하고 명절 때 좀 쉴 수도 있지. 왜 괜한 분란을 만들어? 아버지, 이렇게 이해심이 넘치는 줄 몰랐네요. 그럼 공평해야죠. 왜 매번 제 아내만 불러서 고생시키는 건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식 차별하시면 저희도 제사고 명절이고 안 올 겁니다. 동서들이 잘못한 걸 괜히 욕은 저희 부부가 먹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동생들을 차별하시는데 그날 이후 시아버지에게 남편은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죠. 저와 남편은 존재감이 더 떨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매번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들의 거만은 하늘을 찔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의료기기를 홍보하는 행사 날이었죠. 병원 사람들이 참석하는 자리다 보니 시아버지는 의사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다 대동하고 행사장에 가셨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도 참석했지만 위치가 달랐어요. 남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행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요. 전 어디에 껴야 할지 몰라 행사장만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들이 앉아 다과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도 동서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죠.
사이가 어떻든 그래도 저도 한 가족인데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봅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동서 둘이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순간 미간이 구겨질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앉기 전까진 둘이 시시덕거리고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제가 앉자마자 진지하게 영어를 대화를 하다니요. 충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기분이 나빠도 한번 참고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고요. 어머, 형님은 못 알아들으셨겠구나. 저희가 배려심이 부족했네요. 사실 별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본 논문이 있어서 동서랑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최연소로 교수 되신 것도 대단하신데 항상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다니까요. 집안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꼭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의료 용어는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동서들이 주고받는 대화엔 전혀 의료 용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격지심인진 몰라도 동서들이 그냥 저를 따돌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있었더라고요. 둘째 동서 애들은 저희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저에겐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 같은 교육 문제에 대해 상의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아이들 유치원이며 학원, 도우미까지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육아하면서 병원 일까지 하느라 도우미분을 못 구해서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애들을 부탁한 적도 있고요. 당연히 동서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 있냐고 물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둘째 동선 저한테는 한 번도 공유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은근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같은 워킹맘끼리 어떻게 저만 빼놓을 수 있나 싶어서요. 전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나 도우미분 있으면 저에게도 공유 좀 해달라고 너스레까지 떨면서요. 그러자 동서들이 짠 듯이 둘 다 피식 웃더라고요. 저도 소개해드리고 싶죠. 근데 선생님들이나 도우미분들도 수준이 다 높아요. 대부분 강남권에서만 근무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만큼 페이도 높고요. 둘째 동선 사람을 은근히 깔아뭉개는 재주가 있습니다. 돌려 말하나 싶다가도 결국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친정도 강남권이야. 친정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수업 받아도 돼. 그리고 사람만 마음에 들면 페이가 아무리 비싸도 우리도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어. 형님, 친정 지방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형님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괜히 형님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동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에이, 동서 됐어. 형님 민망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알았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저희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둘째 동서가 제 말을 자르더니 사람 좋은 척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 있죠? 그건 진심으로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눈빛에는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전 이제 더는 동서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동서들한테 싫은 소리도 해보고 먼저 다가가서 잘 지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저도 일에 육아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굳이 동서들에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야 저도 알게 모르게 괜히 저만 간호사라는 거에 시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어 할 말도 다 못하고 살았지만 이젠 저도 제 성격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에 둘째 동서 생일이었습니다. 워낙 시댁에 행사가 많다 보니 형제들이나 며느리들 생일은 원래 각자 다들 알아서 했었는데 그날은 둘째 동서가 웬일인지 자기네 집에서 굳이 생일 파티를 하겠다면서 온 식구를 다 불렀어요.
전 은근 부담됐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 교수님 생일이니 생일 선물을 뭘 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을 어차피 뭘 해줘도 동서가 고마워할 리 없다면서 그냥 대충 구색만 맞추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색을 갖추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어렵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막내 동서와 상의하고 싶었지만 괜히 또 듣기 싫은 소리나 듣고 빈정만 상할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전 고민 끝에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뭘 사다 줘도 동서는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퇴근하고 동서네로 가는 길에 케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동서네 집에 갔더니만 이건 제가 생각한 생일 파티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가 학회에 낸 논문이 있는데 그게 꽤 좋게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생일 겸 논문 축하 파티를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동서는 식구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가까운 동료들까지 불렀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제가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요. 동서 생일인지 알고 갔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와 둘째 동서가 동서지간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둘째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김간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간호사님, 어머, 죄송해요. 형님, 제가 병원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형님, 저 샴페인 좀 더 갖다 주시겠어요? 진짜 저 여우 같은 년이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둘째 동서는 절대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일부러 절 민망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라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런 미친 게 제 동서인걸요. 전 최대한 의사 선생님들 눈을 피해 가족들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다가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와 하는 얘기를 듣고 말았죠. 제가 사온 케이크를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시장통 케이크를 사왔대? 누구긴 누구겠어. 우리 잘난 간호사 형님이지.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욱하고 말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웬만해서는 참지 않겠다고요. 전 제가 준비한 백화점 상품권 봉투를 들고 동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동서야, 워낙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뭘 줘도 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상품권으로 준비했어. 필요한 거 사. 백화점 이름이 버젓이 적힌 봉투를 보자마자 둘째 동서는 봉투 안을 확인하더군요. 제가 한 20만 원이나 넣은 줄 알았을 거예요. 전 보란듯 100만 원 상품권을 넣었습니다. 동서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기들처럼 의사는 아니어도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동서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형님, 제가 전에 얘기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지 않아도 제가 과외 선생님 소개시켜 드린다니까요. 뭘 이렇게 무리를 하셨어요. 형님 형편 제가 뻔히 아는데 저 이거 절대 못 받아요. 형님은 저한테 딱 이 케이크만 주셔도 충분해요. 저 케이크 잘 받을게요. 둘째 동선 순식간에 절 이상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제가 쥐뿔도 없으면서 오기로 동서에게 상품권을 선물한 사람처럼요. 동서는 제 손에 상품권을 쥐어주더니 케이크 박스를 들고 갔어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수군거렸죠. 전 어이가 없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둘째 동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글쎄 동서가 케이크를 박스째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더라고요. 전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제 생에 그 정도로 화가 난 건 처음이었어요. 전 저도 모르게 미친 듯 달려가서 동서를 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동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못돼 먹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사온 걸 그대로 버릴 수가 있어? 그러게 이딴 케이크 누가 먹는다고 사와요? 난 호텔 케이크 아니면 입에도 안 되거든요. 정말 답이 없는 년이었습니다. 이젠 상종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황 설명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둘째 동서 편부터 들었어요. 기분 좋은 날 윗사람이 돼서 동서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고요. 전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둘째 동서가 또 말을 잘랐습니다. 전 정말 형님이 걱정돼서 한 얘기였는데 형님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쪽팔리게 하려고 했다고 오해하시고는 사온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신 거 있죠? 뭐야? 그네 너, 내가 너를 잘못 봐도 아주 한참 잘못 봤구나. 손윗사람이 본보기를 보이진 못할 망정 아랫사람을 괴롭혀?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케이크는 제가 아니라 동서가 버렸어요. 이 땅 케이크 안 먹는다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됐다. 내가 살다 며느리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꼴이나 보고 이래서 윗사람들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수준이 안 맞으니 매일 분란이 나는구나. 시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시고 주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날 전 능력 있는 동서를 시샘해서 동서한테 형님 노릇이나 하는 이상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물론 남편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밤새 저를 위로해 줬고요. 제가 밤새 울며 불며 하소연하자 남편은 이대로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어요. 자기도 지긋지긋하다고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평생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시댁이랑 인연을 끊으면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이게 다 괜히 제가 동서들을 견제해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이 됐어요. 둘째 동서 생일 이후에 처음 있는 시댁 행사라 전 가기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일 핑계를 대고 가지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인데 거짓말까지 하고 참석하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전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애들 데리고 먼저 식당에 가 있겠다고 해서 전 교대 근무를 끝내고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는데 식당이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평소 미식가라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맛집이라고 하면 안 가본 데가 없는 둘째 동서가 예약했으니 어련한가 싶었죠. 식당 입구 쪽에 동사들 차가 나란히 보이길래 저도 빈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입구에 서 있던 둘째 동서가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 놀라서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렸죠. 그리고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위험하게 갑자기 차에 뛰어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형님,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이지. 병원에서 중요한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마티즈를 가족 자리에다 주차하면 어떡해요. 집안 망신이라니까. 빨리 차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전 둘째 동서의 행동이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지더군요. 제가 배까지 잡고 웃자 둘째 동서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서, 마티즈가 뭐 어때서 그래? 동서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등급 나누고 그러는 몰상식한 사람이었어? 어머, 그럼 설마 지금까지 동선 의사고 내가 간호사라서 무시하고 그랬던 거야?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간호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 동서가 그러고도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어? 의사면 그냥 의사지 꼭 좋은 의사일 필요가 있어요? 하긴 병원에서 매일 의사 뒤치다거리나 하는 간호사가 뭘 알겠어?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아니, 자네는 우리 병원 내과 윤 교수 아닌가?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이사장님,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 칠순인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윤 교수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그럼 우리 윤 교수가 우리 딸이랑 동서지간이었나? 네? 이사장님이 형님 아버지시라고요? 말도 안 돼. 결혼식 날 뵙던 분은 분명 다른 분이었는데?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습니다. 동선 당연히 모르고 있었겠지만 저와 동서가 다니는 대학병원 이사장님이 바로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세요. 제가 일부러 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진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혼하셨어요. 아버진 병원 일로 정신없이 바빴고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져 바쁜 아버지를 매일 원망하셨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항상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적이 안 돼서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호사가 돼서 같은 의료인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했어도 저와 아버지는 계속 만나고 있었고요. 제가 간호대학에 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것도 아버지예요. 어머니께서 제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도와주신 분도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호적상 아버지도 새아버지고 결혼식 때도 새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랬으니 둘째 동서도 몰랐던 게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별 볼 일 없는 간호사인 줄만 알았던 동서들은 졸지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윤 교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원래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나? 동서지간이기 이전에 어쨌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어? 자네한테 정말 실망했네. 아버진 그대로 혀를 끌끌 차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동서는 아버지에게 엘사 변명을 하려고 따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그러더니만 한다는 말이 꼴 같지도 않더군요. 형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장난친 거잖아요. 이사장님이 오해하셨나 보다.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동서 진짜 여우 같은 건 내가 진작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사장님 딸인 거 알자마자 이렇게 180도 달라질 줄 몰랐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우, 이 거지 같은 마티즈를 이따위로 주차하면 어떡해요. 아우, 빨리 차 빼세요. 그때 마침 막내 동서도 나와서 제 차를 가지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가 손사래를 치며 막내 동서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동서! 어디서 감히 형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동서가 지금 당장 달려와서 형님 차 다시 주차해. 저기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이사장님 차 바로 옆에다가. 둘째 동서는 곧바로 막내 동서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동서는 헐레벌떡 달려와서 제 차를 타고 주차까지 해주더군요. 대세 전환이 장난 아니었어요. 매일 시댁에 올 때마다 자기들은 의사고 내가 간호사라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재수없게 굴더니만 제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식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동서 둘이 제 양쪽으로 오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형님, 저한테 기분 나빴던 거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하나하나 사과드릴 수 있어요. 둘째 형님은 좀 기다리세요. 큰형님, 저 이번에 형님들 병원으로 옮기는 거 아시죠? 이사장님, 아니 아버님께 저 좀 잘 봐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셨죠? 전 어이가 없어서 양팔에 대롱거리고 있는 동서둘을 세게 밀쳐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동서들이 지금까지 제게 저지른 만행들을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달라진 건 동서들 뿐이 아니에요. 저희 시아버지가 제일 많이 달라지셨죠. 저희 친아버지가 대학병원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시자마자 저에게 제발 한 번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사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전 이때다 싶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남편 아버님 뒤를 이어서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난 우리 회사 무조건 우리 장남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네 시동생들이나 동서들은 그래 봐야 월급쟁이 아니냐. 우리 사돈이 대학병원 이사장님인데 앞으로 우리 장남한테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시겠어.
역시 사업하시는 분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당신에게 이익인지 바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릴 걸 그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의 시댁 생활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동서들은 병원에서도 저만 보면 달라붙어서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명절이고 제삿날이고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알아서들 음식 준비를 한다니까요. 동서들이 언제 또 돌변해서 저를 가지고 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냥 이 순간을 즐겨보려고요. 그래도 제 앞에서 짤짤매는 동서들을 보니까 속은 시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무시와 모욕을 당했던 일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제 속 얘기 글로 써보니까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